세계 각국이 인플레와 힘겨운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휘발유값 안정을 위해서 비상사태 때나 쓰는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죠. 연임이 확정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최대 관심도 인플레를 어떻게 잡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정도 비슷한데요. 내일로 예정된 금통위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 전략 비축유 방출, 전쟁 때나 좀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이 가격을 잡기 위해서 쌓아둔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다. 미국이죠. 그만큼 지금 미국의 인플레 심각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인플레 수준은 지금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6.2%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최근 5개월 이상 계속 5%대 이상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예. 미국이 소위 말해서 인플레와의 전쟁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인플레에서 가장 일반 국민들이 어렵게 느끼는 게 휘발유 가격이에요. 미국은 이제 땅이 크기 때문에 개인 자동차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상당히 생활 여건이 어려워지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그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3.5불, 3.4불 정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그 1.3불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더 높다 그래요. 예. 예, 지금 그 실질적으로 지금 4불 50센트 정도 갤런당. 예.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1.5불 정도 올랐는데 이런 수준이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41%로 상당히 아주 낮게 낮죠. 유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 네. SPR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5천만 그 배럴을 이제 방출하겠다 발표를 예. 했고 예. 이제 5천만 배럴 중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3,500만 배럴이 방출된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러죠? 3,200만 배럴이 방출된다 보면 됩니다. 예. 기존에 이미 이제 1,800만 배럴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 이제 그 판매하는 조건으로 해서 방출이 이제 예정이 돼 있던 거고요. 예. 추가적으로 방출 예정인 게 3,200만 배럴인데 이거 대여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유사한테 대여하고 나중에 정유사로부터 내년쯤에 이제 상환받는 걸 조건으로 해서 방출을 하게 되는데 네. 실제로 요 이제 방출했을 경우에 네. 어느 정도 인플레 그 억제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인도 500만 배럴, 네. 그다음에 영국 150만 배럴, 예. 한국, 중국, 일본도 협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6천에서 한 7천만 배럴 정도라고 하는데 예. 과거에 이제 전략 비축유 방출했던 시기가 미국이 3번 있었어요. 예. 1991년 걸프전 때 1,730만 배럴 방출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2005년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카트리나 그 왔을 허리케인. 때 예. 허리케인 왔을 때도 한 6천만 배럴. 예.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리비아 내전 있을 때 이제 6천만 배럴. 2011년도에는 우리나라도 협조를 해서 한 350만 배럴 예. 비축유의 한 그 4% 정도 방출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 보면 그게 많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억제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다음에 오펙 플러스가 사실은 지금 비축유 방출하는 거에 좀 반발하고 있어요. 글쎄요. 예,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플레 억제하는데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튼 5천만 배럴 비축유 방출이면 일단 규모는 나름 전에 비해서는 좀 큰데 발표했는데도 당일 유가가 좀 뛰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일날 예, 방금 예. 오펙 플러스의 어떤 반발 때문에 오펙 플러스 증산이 계획대로 안 될 거라 그런 예상인가요? 왜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오펙 플러스가 이제 기존에 이제 오펙하고 예. 그 러시아 등의 비오펙이 합쳐진 이제 그런 카르텔인데 여기서 사실은 지금 2월 그 이제 증산 그 규모를 지금 예. 한 40만 배럴 퍼 데이 네. BD로 보고 있거든요. 계속 그거를 이제 증산을 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소비국이라고 하는 이런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등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제 비축유를 방출하면서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 이 석유 가격에 상당히 그 어떤 그 사실 높아야지만 그런 그 회원국들은 사실 그렇죠. 수익이 수입이 유지되잖아요. 늘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 이제 반발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펙이 좀 또 감산량을 더 감산을 많이 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 시장에서 반응을 해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한 전일 대비 한 3%가량 네. 그다음에 이제 WTI 1월물 인도분 같은 경우는 2.3%가량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비축유 방출하는 그런 기능 효과보다는 네. 오펙 플러스에 대한 반발을 더 우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은 좀 정부의 기대와 반대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또 지금 미국 민주당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 뭐 규모가 2조 달러고 하는데 이미 1조 달러 인프레 법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또 2조 달러 규모 법안 돈을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인프레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인프레를 더 자극할까요? 일단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인플레 억제하는데 상당히 우려된다. 특히 이제 재정 지출 확대되게 되면 일종의 인플레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나가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좀 심화시킨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던 1조 8,500억 불 규모의 그 사회복지성 예산 주로 이제 무상교육 그다음에 이제 의료보험 확대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돌봄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뭐 친환경 탄소 중립과 관련된 사회 기반 시설 확충 이런 쪽에 사용되는 사회복지 예산이 이제 하원을 통과했죠. 네. 이 표는 이 220대 213 뭐 근소하게 이제 통과가 됐어요. 아슬아슬하게. 예, 근데 이제 관건은 상원입니다. 네. 상원에서는 이제 50대 50인데 이제 공화당이 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통과 가능성은 좀 불투명하지만 많이 깎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지만 다만 이제 부통령이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위에 있다고 보면 아무래도 통과 가능성은 이제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연임이 됐지 않습니까? 뭐 시장이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연임이 된 후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강구한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시장이 오히려 뭐 인플레 파이터로 바뀌나 이런 예상이 좀 있는데 뭐 어떤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예상 시점 이런 게 달라질까요, 월 회장님? 일단 제롬 파월이 지금 2017년도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명을 받아서 4년 동안 임기를 하고 있고 내년 1월이 이제 임기 마감인데 이후에 이제 4년 동안 또 중책을 맡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일기 지금 그 연준 의장 때보다는 좀 더 매파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미국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또 실업 율이 많이 이제 저하가 되고 상당히 고용 시장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타겟은 이제 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미국 정가에서는 브레이너드 지금 그 연준 이사가 의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바이든 지지 하시는 분이고 정책도 많이 이렇게 따라서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은행 금융기관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전체적으로 그분이 연준 의사에서 이제 의장을 맡는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둘기파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플레 파이터로서는 이제 제롬 파월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아마 의견이 있다는 판단하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더 매파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테이퍼링 속도도 조금 빠르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클라리다 지금 연준 부의장이죠. 내년 2월에 이제 아마 교체가 될 예정인데 이분이 최근 이제 언급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그 테이퍼링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속도를 높여야 된다. 지금 이제 매월 시장에서 한 1,200억 불씩 국채나 MBS 채권을 사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 150억 불씩 이제 줄여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기획대로 나가면 8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년 6월이면 그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거든요. 근데 내년 1월에 그거를 이제 2배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150억 불씩 지금 그 줄이는 그 속도를 300억 불씩 늘려나가면은 결국 4월 초면은 테이퍼링이 끝나지 않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좀 더 이제 지금 그 11월에서 12월 달에 그 여러 가지 물가 지표들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11월 24일 날 발표되는 주요한 물가 지수가 있어요.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고 해서 PCE 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료품이나 어떤 에너지 가격 제외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발표해요. 내일 발표합니다. 그게 지금 지난 9월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3.61%였어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미국이 91년도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3.6%를 보고서 결론적으로 지난 11월 초에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개시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지표인데 이게 이제 지금 10월 지표에는 아마
4%를 넘어갈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거든요. 4%를. 그렇다 그러면은 아마 내년 1월부터 테이퍼링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아마 6월 이전에도 테이퍼링 종료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 그게 조금 더 시장의 초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이 신경 써야 할 개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이게 10월께 발표되는데 이 수치에 따라서는 또 시장에서 예상이 테이퍼링이 조금 빨라지거나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지는 거나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증권 시장도 영향을 받을 텐데 우리도 뭐 지금 내일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내일 금통일을 하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0.75% 기준금리 1%로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게 좀 일단 시장에서의 전망은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0.25%포인트를 올릴 예.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 시장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 예. 실제로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제 채권 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 결과 예. 한 90% 정도가 이제 올릴 거다 생각을 해요. 아. 근데 그 근거는 뭐냐? 그러면 예. 최근 이제 물가 지수 상승률이 상당히 높죠. 예, 최근 발표된 10월달 기준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2% 예.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타겟팅 목표가 2%라고 하면 1%포인트 이상 이제 목표치를 초과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가계부채 증가세 이런 거 금융시장 불균형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그 물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건이 0.25%포인트 오르는 거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거의 확실하고. 관건은 사실은 이제 0.25% 올릴 거냐 일부에서는 0.5%포인트 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일 0.5%. 예, 왜 그러냐면 소수 의견이긴 한데 일단 내년 대선 전에 한번 이제 금리를 올리기 어려우면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올리는 게 한 포인트 더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0.5%포인트까지 이제 전망하는 분도 있는데 소수 의견인 것 같고요. 예. 대체적으로 0.25%포인트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내년에 미국의 일단 긴축 기조에 따라서 그 지금 이주열 그 총재가 이제 3월까지 내년 1분기 중에 이제 이제 임기가 마감되시잖아요. 네. 그 이후에 아마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가 아마 그 미국에서는 2번에서 3번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춰서 한 두세 차례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내년 3월 이후에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일은 0.25% 올릴 가능성이 아주 높고 또 3월 이후에 또 금리가 오를 것 같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은행에서 돈 빌리는 소비자들 대출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기준금리 올라가면 대출금리 상승 속도 더 빨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시장에서 좀 논란이 있었죠. 이제 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빨리 올라가는 것과 관련돼서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놨어요. 이게 그 금융 정책의 실패, 예를 들면 대출 총량제나 어떤 그 규제 강화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아니다. 시장 중거금리 때문에 이게 오르는 효과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사실 대출금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는 보기엔 0.75%잖아요. 근데 0.75%인데 2011년도 기준으로 보면 기준금리 2%였거든요. 근데 은행들 5대 시중은행들의 지금 순이자 마진, 넷 인터레스트 마진 그 넷 인트레스트 마진이라는 게 대출 이자율 마이너스 그다음에 예금 이자율을 그다음에 대출 운용 자산으로 나눈 거에 백분율이거든요. 그게 지금 1.43% 포인트가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11년도 수준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기준금리 수준은 지금 거의 한 1% 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이익을 너무 많이 챙기는 거 그건 아닌가? 제가 생각할 은행들이. 때는 은행들이 이런 그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그다음에 가산금리를 높이면서 이쪽에 그 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략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일 만약 기준금리가 더 올라간다 그랬을 때 대출금리 인상폭이 더 빠르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인플레 잡는 게 필요하지만 돈 빌린 사람들, 영끌에서 집 사람들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시장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